나는 이른이었다. 함경북도 회령의 겨울은 언제나 같았다. 모락모락 힘이 오르는 부뚜막, 허리 굽은 노인의 그림자, 그리고 장마당으로 향하는 발걸음.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나뿐이던 아들은 탄광에서 사고로 죽었다. 내게 남은 가족은 며느리 순이 하나뿐이었다. 순이는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고 낮에는 장마당에서 옥수수와 자파를 팔았다. 나는 옆에서 자루를 정리하며 그 아이의 뒷모습을 자주 바라보았다. 가슴을 넘긴 나이에 과부가 된 아이였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섰다. 그 겨울 내 몸이 이상하다는 걸 처음 느꼈다. 속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식은땀이 났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말할 수 없었다. 늙어서 그렇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장마당으로 나갔다. 그날 장마당은 유난히 북적였다. 중국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고함, 돼지를 끌고 온 아저씨의 욕설, 보위부 군인들의 차가운 눈빛. 나는 옥수수 자루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다음 순간 입 안가득 뜨거운 쇳맛이 퍼졌다. 붉은 피가 눈앞으로 쏟아졌다. 사람들의 비명이 귓가를 울렸고 세상이 기울었다. 시야 끝에 순이의 하얀 얼굴이 흔들렸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던 소리가 멀어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매캐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내게 진단을 말했다. 위암 말기. 이미 몸 전체로 번진 상태. 길어야 반년.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언젠가는 올 날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한 가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 나는 월남자 가족이었다. 6.25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간 오빠가 있었다. 김복철, 내 오빠. 나는 16, 오빠는 21살이었다. 흥남부두의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는 헤어졌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병실 한쪽에 앉아있는 순이의 등을 오래 바라보았다. 결국 숨겨온 말을 꺼낼 때가 왔다고 느꼈다.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회령의 겨울밤이 내려앉았다. 희미한 전깃불 아래 나는 이불 밑에 숨겨둔 작은 보따리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손에 닿았다. 사진 속에는 해방 직전에 우리 가족이 서 있었다. 함흥의 작은 포목점 앞, 반듯한 양복을 입은 아버지,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 그리고 5남매. 나는 막내였고 왼쪽 끝에 서 있는 젊은 청년이 오빠 복철이었다. 나는 사진을 쥔 손을 떨며 순이를 불렀다.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까지 숨긴 게 있다고. 나는 월남자 가족이라고. 오빠가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이라는 사실은 곧 정치범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다. 곧 떠날 몸이었다. 다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걱정되었을 뿐이다. 나는 사진 속 오빠를 가리키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복철오라버이. 나 이제 곧 가. 하지만 그냥 가고 싶진 않다. 입술이 마르고 목이 떨렸지만 결국 그 말을 꺼냈다. 죽기 전에 오빠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아니, 살아있다면 아니어도 좋다고. 오빠가 밟고 살았던 땅, 그 하늘 아래에서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순이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다. 북한에서 남한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이였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내 부탁이 얼마나 무모한지 다시 깨달았다. 그럼에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70년 동안 가슴에 묻어온 소원이었기에.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있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다. 나는 잠든 며느리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이런 짐을 지워도 되는가? 하지만 이미 말은 흘러나왔다.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가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길의 끝이 죽음이어도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장마당에 나가지 못했다.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다. 하지만 순이는 늘 바쁘게 움직였다. 집을 팔고 살림을 정리하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이 이 아이를 덜 미안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순이가 내 앞에 앉아 말했다. 남한으로 가자고. 오빠를 만나러 가자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빠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전쟁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뒤 들려온 소문들, 남쪽으로 간 사람들의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으로 오빠를 떠나보냈다. 그럼에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오빠 얼굴이 아니라 오빠의 흔적이 남아있을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다. 2004년 2월 17일 밤, 우리는 두만강으로 향했다. 갈대밭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뼈를 때렸다. 브로커는 말수가 적었다. 그들의 눈에는 돈과 위험만이 오가는 듯했다. 순이의 등에 엎여 강둑에 다다랐을 때 나는 내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새삼 깨달았다. 병이 살을 다 태워 버린 모양이었다.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나는 아이의 어깨에 기대어 숨소리를 죽였다. 두만강은 얼어 있었다. 그러나 얼음은 믿을 수 없었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브로커가 앞장서고 순이가 그 뒤를 따랐다. 나는 며느리의 등에서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내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강 중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얼음 밑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이어지는 싸늘한 물의 감촉, 순이의 숨이 순간 멎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그 아이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입 밖으로 나갈 뻔한 비명을 삼키며 속으로만 되뇌었다. 이 아이만은 젖지 않게 해달라. 얼음이 다시 굳고 브로커의 거친 팔이 순이를 끌어올렸을 때 나는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갈대밭 쪽으로 기어갔다. 순이의 숨은 가빠졌고 내 가슴도 거칠게 들썩였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뒤 나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뜨니 낯선 방 천장과 누군가의 중국어가 어지럽게 들렸다.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따뜻한 이불, 온돌의 열, 낯선 할머니의 손길, 그리고 내 곁에서 젖은 왼발을 주물러 주는 조선족 할머니의 한숨 섞인 말. 나는 먼저 순이를 찾았다. 내 곁에 앉아있는 아이의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그 손을 쥐며 나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내가 가는 길 끝에서 죽는다 해도 이 아이는 남겨두고 가야 한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공안의 발소리를 피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는 동안
나는 병이 몸을 갉아먹는 소리를 들었다. 열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피가 섞인 기침이 나올 때마다 나는 내 안에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것 같다고 느꼈다. 옥수수밭에 사흘 동안 숨어 지냈을 때도 있었다.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흙냄새와 마른 줄기의 비린내를 맡으며 밤을 보냈다. 순이는 내 입을 손으로 막아가며 지침을 참게 했다. 그 손의 떨림 속에서 나는 아이의 두려움을 읽었다. 농장 창고에 자리를 잡은 뒤 순이는 식당으로 나가 일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나는 하루 종일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세며 그 아이를 기다렸다. 손발이 부르트고 갈라진 며느리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어느 날 나는 숨겨둔 약 봉지를 들여다보고 그대로 덮었다. 약은 비쌌다. 그 돈은 아이가 피 같은 노동으로 번 돈이었다. 내 몸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약 몇 알로 되돌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순이가 약 봉지를 확인하고 눈을 치켜뜨던 순간이 떠오른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아이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막막함이 동시에 비쳤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여기까지다. 너 혼자라도 가라.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기어코 나를 남한 땅까지 데려가겠다는 완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의지는 내 의지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그날 밤 우리는 창고방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다. 나는 속으로만 계속 되풀이했다. 오라버이, 나 다시 한번 힘내볼게. 이 아이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내 땅으로 가는 것이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무렵 브로커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중국 북부에서 남부까지 그리고 라오스, 태국으로 이어지는 긴 루트였다. 기차 안에서 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가짜 신분증에는 얘 이름 대신 낯선 중국식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이는 한족 며느리인 척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 둘은 말없이 눈빛으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내 몸 안의 암덩어리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베이징, 시안, 청두, 쿤밍. 익숙하지 않은 지명의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역마다 검은 제복의 눈빛이 열차 안을 훑었다. 그때마다 숨을 깊이 참았다. 라오스 정글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브로커는 길을 잃었고 우리는 같은 나무를 2번, 3번 지나쳤다. 먹을 것은 줄어들었고 며칠 사이에 순이의 어깨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나는 4번째 날 여러 번 마음속으로 포기 선언을 했다. 이 정글 한복판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었다. 나를 업은 아이의 떨리는 숨, 등에 닿는 그 뜨거운 체온.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일부러 머리를 멀리 들었다. 땅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땅을 보면 주저앉고 싶어질 것 같았다. 대신 멀리 보았다. 나무집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어디선가 날아온 새의 그림자, 보이지 않는 강의 흐름. 그 모든 것 위로 나는 남쪽 하늘을 상상했다. 그 아래에서 살아갈 순이의 모습을 상상했다. 메콩강을 건너 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거의 의식이 없었다. 누군가 내 손을 붙들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다시 철창, 다시 감시, 다시 좁은 방. 태국 수용소의 풍경은 북한의 그것과 다르면서도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다. 누군가는 약을 내어주고 누군가는 돈을 모아주었다. 내 숨이 끊어질 듯할 때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곁에 서 있었다. 그 따뜻함 속에서 나는 알았다. 나도 이 지구의 일부분이구나.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나는 거의 몸을 의자에 기대고 숨만 쉬고 있었다. 창밖 아래로 구름이 펼쳐졌고 그 아래에 내가 평생 적으로만 배워왔던 땅이 있었다. 인천에 내렸을 때 바닥이 내 발을 받아주는 느낌이 낯설었다. 모든 글자가 한글이었지만 내게는 낯선 말처럼 느껴졌다. 도착, 입국, 수화물, 검역. 나는 휠체어에 앉아 그 글자들을 하나씩 눈으로 더듬었다. 내 평생의 마지막 장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국정원의 조사실에서는 지나온 세월이 다시 재생되었다. 어느 마을, 누구와 살았는지, 어떻게 도망쳤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나는 기억나는 대로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숨기지 않았다. 오빠의 이름, 김복철. 조사관이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검색했다. 나는 그 순간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살아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이름을 말한 것은 마지막 예의를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기이했다. 늙은 몸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이토록 낯설고도 슬픈 일인지 처음 알았다. 대한민국 헌법, 은행 통장 만드는 법, 교통카드 충전하는 법, 교실 칠판 앞에서 나는 몇 번이나 손에 힘을 주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대한민국 의사들은 내 몸을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몇 번 오갔다.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순이가 하나원의 컴퓨터 앞에서 얘 이름 대신 오빠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고 말했다. 너무 많은 이름이 떠올라 구분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작은 씨앗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그래, 혹시 모를 일이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이의 손을 보며 나는 내 소원이 조금씩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묵직한 돌덩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하나원의 문을 나와 서울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내 심장은 어린아이처럼 뛰었다. 내 이름으로 적힌 우편물, 내가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 내게 배정된 주소. 나는 비로소 하나의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이가 말했다. 오빠의 주소를 찾았다고. 수원이라는 도시 이름은 내게 낯설었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소가 적힌 종이를 붙잡았다.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아파트와 상점들을 보며 나는 오래전 함흥의 거리를 떠올렸다. 포목점 앞에서 손님을 맞던 아버지, 장독대 사이를 뛰어다니던 오빠의 뒷모습. 그러나 우리가 도착한 주소에는 새로 지은 빌라가 서 있었다. 옆집 할머니의 입을 통해 오빠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은 잠시 멈춘 듯했다. 눈물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이미 마음속에서 수십 번은 겪었던 장면이라서 오히려 덤덤함이 먼저 찾아왔다. 대신 순이가 무너져 내렸다. 그 아이의 어깨가 떨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나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괜찮다. 정말로 괜찮았다. 50년이었다. 그 시간 동안 오빠가 살아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은 날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나는 단지 확인하고 싶었다. 오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내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는지만 옆집 할머니가 건네준 종이 한 장에는 김정수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오빠의 아들이라고 했다. 카페 한쪽에 앉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김복철의 여동생이다. 수원 시립묘지의 작은 묘비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복철아, 복실이 왔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과 생년월일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나는 내 안의 시간이 한 번 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오빠는 살아서 나를 기다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과 손주들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매와 얼굴선 사이에서 나는 오빠의 얼굴을 보았다. 그날 저녁 나는 깨달았다. 내 소원은 오빠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남겼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 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을 때 나는 이미 내 시간의 끝을 알고 있었다. 창밖의 햇살은 따뜻했고 겨울 공기는 차가웠다. 나는 남은 힘을 모아 작은 붉은 수첩을 펼쳤다. 2004년 2월 17일 두만강을 건너던 날부터 나는 틈틈이 글을 썼다. 주위에 손가락이 굳어가던 옥수수밭에서도, 정글 속에서도, 태국 수용수, 철창 옆에서도 나는 짧게나마 몇 줄씩 적어 내려갔다. 그 일기는 사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순이를 위한 것이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이 글을 읽게 되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무엇을 바라며 버텼는지 알게 되리라고 믿었다. 나는 일기의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안다. 오빠가 이미 떠났다는 것을. 그러나 순이에게 말할 수 없다. 이 아이가 희망을 품어야 두만강도, 정글도, 수용소도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순이가 내 곁에서 손을 잡고 울던 밤들을 떠올리며 나는 또 다른 문장을 적었다. 이 아이는 며느리가 아니다. 내 딸이다. 하늘이 늦게 보내준 선물이다. 마지막 날 정신이 또렷해졌다. 사람들은 임종식 전에 잠깐 의식이 맑아진다고 했다. 그것이 내게도 찾아온 모양이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나만의 겨울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순이에게 말을 건넸다. 사랑한다. 내 딸. 그 말이 내 생의 결론이었다. 내가 떠난 후 순이가 그 수첩을 펼쳐 들었을 모습을 상상해 본다. 아마도 눈물을 참지 못하겠지. 그러나 나는 바란다. 그 눈물이 슬픔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으로 이어지기를.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이른의 늙은 몸으로 국경을 넘었다. 정글을 건넜고 낯선 수용소의 철창을 지나 남한 땅을 밟았다. 사람들은 나를 엎혀온 노인이라 부를지 모른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반대였다. 나는 70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떠났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딸을 얻었다. 내가 순이를 업고 온 것이 아니라 순이가 나를,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서로를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